살인이어도 문제고 자살이어도 문제고 그때 죽은 게 맞는지 그런 상황들이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죠. (2007년 10월 14일) 일요일 파주의 한 아파트. 그날 아침부터 아내 주씨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소아과에 보내고 난 후 집 근처에 사는 친오빠네에서 남편과 함께 아침을 먹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 김씨는 술에 골아떨어진 상태. 남편이 지인이랑 전날 술을 엄청 마셔서 제가 애들 데리고 나올 때까지 잠들어 있었어요. 아이가 놀아달라고 남편 배 위에 올라갔을 때 남편이 아프다고 하더니 그냥 자더라고요. 아이들을 소아과에 보내고 난 후 오빠네에 들렸다가 주씨가 다시 집에 돌아온 시각은 대략 오전 9시 40분. 남편은 술이 덜 깼는지 여전히 거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반드시 누운 자세로 계속 잠만 자고 있길래 술이 덜 깬 줄 알았죠. 근데 계속 보니까 전혀 미동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남편이 죽어 있었어요. 주씨가 외출한 시각도 짧았기 때문에 집안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도 침입할 시간도 없었고 남편의 사체엔 특별한 외상도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남편이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과도한 음주로 인한 돌연사로 의심되는 상황. 그 후 오전 10시경 아내 주씨는 119에 남편의 사망 사실을 알렸습니다. 출동 후 사건 현장을 둘러본 경찰들 역시 돌연사로 생각했습니다. 현장을 2회 정도 확인했는데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유족도 사인에 대해서 전혀 다투지 않았고 외상도 없어서 타살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남편 사체에서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해냈습니다. 남편 오른쪽 팔에 주사 자국이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은 이 점을 수상히 여겨 남편에 대한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남편 김씨의 몸에서 마취제의 일종인 펜토탈 소디움이 발견됐습니다. 펜토탈 소디움은 투약시 소량으로 무호흡을 유발하는 마취제로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물이 아닌데 과도하게 주사한 걸로 조사됐어요. 남편은 왜 마취제를 과도하게 주사한 것일까? 스스로 한 게 아니라면 누가 남편에게 마취제를 주사한 것일까? 수사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은 아내 주씨. 제가 얼마나 남편을 살리고 싶었으면 손가락을 깨물어 남편의 입에 피를 흘려넣었다니까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아내가 자신의 피를 남편의 입에 수혈했다는 이 이야기가 이상했던 건 그녀가 일반인이 아니라 현직 간호사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은 파주에서 2007년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제 남편이 마취제 과다 주사 투여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인데요. 남편분 당시 나이가 38살, 아내는 36살이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아내가 말한 당일에 상황이 있었어요. 굉장히 정신이 없었다. 아이들 병원 갔다가 친오빠네 갔다 다시 오고 남편이 누워 있었다. 이런 상황하고 신고했던 상황까지 상황상의 어떤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술을 먹고 늦게 잘 수도 있는 거고 누워 있었다. 근데 그때는 죽었다는 생각은 못 했겠죠. 그냥 네. 잠만 자는 줄 알겠고 그런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보면 죽었네. 문제는 이제 이게 주사 자국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것도 마취제. 이게 살인이어도 문제고 자살이어도 문제고. 네. 사고사는 있을 수 없죠. 이거 경우는.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만약 강도가 들어오거나 원한이 있는데 정맥 주사로 마취제로 살인을 한다? 네. 그건 말이 안 되고. 자살을 자기 정맥으로 이렇게 한다?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보통 이제 이런 형태의 그 자살, 약물 자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링거병에다가 네. 이렇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아는 방식. 독극물을 삼키거나 다른 그런 보통 형태 있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사? 또 그런 상황들이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게 근데 아내 진술이 좀 묘했던 거는 이제 나가기 전에 애가 남편 위에 탔을 때 남편이 배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그리고 이제 갔다 한 시간 안쪽 상황에 갔다 왔더니 갑자기 이렇게 죽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미리 맞아놨는데 네. 그래서 안 좋았는데 아이가 탔는데 갔다 온 사이에 그 사이에 사망을 했다. 이거라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죽은 게 맞는지 사망 시각. 그 시간이 네. 잠만 잔다고 하는 걸 뭐 이제 죽었는지 잠만 자는 줄 알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언제 네. 죽었는가. 이 의문인 점이 이겁니다. 저희가 김성재 씨, 듀스 네. 김성재 씨의 사건에서도 지금 현재까지도 논란이 있죠. 가장 논란이 됐던 점 중에 하나는 오른팔에 나 있던 수많은 주사 자국입니다. 그렇죠. 예. 김성재 씨는 오른손잡이였고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익숙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오른손에다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습관적으로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에서 왼손에 팔을 놨을 텐데 이 남편분도 오른손잡이였는데 이거를 왼손으로 놨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놓은 거에 대해서. 만약에 자기가 났다고 하면은 뭐 익숙한 손을 사실 그렇죠. 쓰는 게 오른손을. 그렇게 네. 되죠. 그리고 의료인이 아닌데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의료인도 하기가 어려운데 네. 자기가 자기한테 주사기를 내서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죠. 이 펜토탈 소디움 전신 마취제라서 이게 사실 아주 조금씩 마취 상황에 따라서 넣고 빼고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약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게 2016년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이 펜토탈 소디움으로 몰래 빼놔서 본인이 네. 투약을 하다가 이게 과하게 들어가서 숨진 채 발견이 됐었다. 이게 마약류고 환각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혹시 남편이 어떤 환각이나 아니면 뭐 다른 용도 뭐 어떤 뭐 이렇게 혹시나 또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실제 있죠. 예.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부검을 해보면 알죠. 네. 이전부터 해왔는가. 그건 확실히 알 수 있죠. 체내에 예. 오래 그렇죠. 누적된 게 있나. 그렇죠. 아내가 현재 간호사라는 것이 사실 의료 지식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인데 그렇죠. 본인의 손가락에 피를 내서 남편한테 이거를 지금 이거 좀 이상하죠. 뭐 사극에서 뭐 이렇게 듣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뭔가 이상인 것 같아요. 누가 과한 봐도. 행동으로 오히려 그렇죠. 보여서 오히려 자기는 무관하다는 거를 네. 심리적으로 네. 떨어놓는 것 같아요. 이 석연찮은 남편의 죽음, 아내 조 씨의 이상한 진술,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사망 시각이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는 남편이 전날 지인과 만나기 전후 마취제를 주사했을 수도 있고 아내가 잠든 사이에 스스로 마취제를 주사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용의자를 특정할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아내 주 씨는 집에 있을 때 마취제를 주사한 건 아닐 거라고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아침 8시 40분경에 애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9시 5분에 친오빠한테 전화해서 소아과로 데리러 오라고 부탁했고요. 그래서 오빠랑 오빠 집에 갔다가 남편을 데리러 다시 집으로 갔는데 그렇게 죽어있는 걸 목격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애들하고 병원에 갈 때까지는 남편이 살아있었어요. 아내 주 씨는 사건 당일 집을 나서기 전 아이가 남편 배 위에서 말을 탔는데 남편이 아프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펜토탈 소디움은 불과 수십 초 만에 약효가 나타나므로 자신이 집을 나선 8시 40분경 이후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사람들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진술입니다. 당시 피해자의 사체는 턱과 어깨 부위까지 경직되어 있었고 손바닥과 지관절까지는 아직 경직이 미치지 않았으며 등, 엉덩이 종아리, 발 뒤꿈치 등 이 압박 부위를 제외한 사체 배부에 적자 3개의 시반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119 구급 활동 일지에도 목에서 어깨 그리고 다리 전신에 시반 형성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지 시간이 꽤 흘렀다는 증거였지만 아내 주 씨는 계속해서 자신이 나간 오전 8시 40분 전까지 남편이 살아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행동에 의문점이 하나둘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주 씨는 9시 40분에 집으로 돌아와서 사망한 남편을 발견했는데 그때 가장 먼저 연락한 곳이 119가 아니라 친오빠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비명 행사한 것도 억울한데 사체에 칼을 대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부검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부검이 시작되려 하자 주 씨의 친오빠가 경찰에게 돈을 건네려 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빨리 부검을 해달라는 의미의 수고비 정도로 건네렸을 뿐입니다. 아니, 부검을 빨리 해야 장례를 치를 수 있잖아요. 속내를 알 수 없는 주 씨와 주 씨의 친오빠의 행동. 게다가 친오빠는 나중에 주 씨에게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약물로 나왔겠지?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에 주 씨의 친오빠는 부검 결과 약물이 발견됐다는 말에 확인 차원에서 던진 말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대답의 진실은 오직 아내 주 씨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욱 의심 가는 상황은 남편이 다음날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던 그날의 술 상대가 주 씨의 친오빠였다는 점입니다. 네, 당일날 아내가 이야기한 거는 8시 40분경에 아이들 데리고 병원으로 출발했다. 그리고 9시 5분에 친오빠한테 전화해서 소아과로 데리러 오라 부탁해서 오빠랑 오빠 집에 갔다가 다시 남편을 데리러 이렇게 갔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날 아침에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다. 자신의 친오빠와 자신의 남편과 소아과 진료를 받으면은 집에 가서 남편하고 같이 가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선일 것입니다. 근데 오빠 집에 갔다가 다시 가서 데리러 와서 마침 또 갔을 때 발견을 하거든요. 이런 뭐 동선상에 특히나 이제 이 아내의 집과 얘기한 소아과 병원의 거리가 870m 정도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동선상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지점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사람이 8시 40분에 나갔어요. 데리고 그 다음에 갔다가 다시 왔다가 뭐 9시 5분에 전화하고 부탁하고 다시 갔다 오고 47분에 뭐 이렇게. 근데 그냥 뭐 이거를 의심의 눈으로 보면은 이상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 성격에 따라서 뭐 가정 상황에 따라서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먼저 가 있으니까 남편 오겠지. 뭐 그런 네. 경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건 맞는데 네. 이제 그 다음이 문제가 되겠죠. 말하자면 이 친오빠와 뭐 식사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근데 그 전날 먹었다면요. 술을. 오빠랑 먹었습니다. 네. 친오빠랑. 네. 근데 그날 또 식사를 한다면요. 그 다음에 아침이요. 아침에 네. 술 먹고 또 식사를 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굉장히 뭐 친한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 너무 가깝게 있는 네. 상황인데 뭐가 좀 너무 겹치는 게 많은데 느낌상.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이 네. 이게 다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만의 알리바이예요. 그러니까 관계자들, 그렇죠. 네, 관련자들, 네, 확인할 수 없죠. 네. 친오빠, 자기, 유리한 진술을 해줄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아이들, 네. 아이들이 엄마 유리한 진술을 그렇죠. 할 수 어떻게 있죠. 니까 제3자는 없어요. 제3자는 뭐 소아과에 있는 어떤 들렀다 정도는. 근데 그 네. 사람들이야 뭐 왔다 정도지 뭐. 그러면 정작 중요한 8시 40분에 이 사람이 살아 있어서 죽었어. 다시 갔을 때 확인했을 때 그 사람이 실제로 상황이 어땠어? 근데 문제는 그 출동한 사람은 이게 죽은 지 한참 됐는데 한참이나 적어도 1시간 넘네? 그런 건데 그랬어 아니었어?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객관적인 시강하고 그다음에 시반 형성 관련된 게 그렇죠. 중요한 데이터일 겁니다. 데이터 판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시 44분부터 사체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 등을 했다. 이제 엉덩이랑 등, 종아리, 발꿈치 등 압박 부위를 제외한 사체 배부에 적자 3개의 시반이 형성되어 있었다. 지관절까지는 아직은 손가락 관절까지는 경직이 미치지 않았다. 한 3시간 전. 그럼 3시간이면 7시 40분, 8시. 8시 전에 이미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가능한 예, 그게 것이다.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한 아내가 말한 건 다 거짓말이죠. 시간이 안 맞네요. 네, 전혀 안 맞죠. 이게 이 시체의 상황과 이게 지금 상황도 시체의 상황도 네. 그냥 거실에 누워 있었다면요. 아니 아이가 배 위에 탔는데 예, 아프다라고 남편이 살아서 이야기를 했다. 살아 있었다. 그냥 네. 취해서 누워 있는 네. 상태였다고 하면은 특별히 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10월이란 말이에요. 네. 겨울도 아니에요. 가을이에요. 조금 뭐 늦가을이라 해도. 그러니까 뭐 그 주변 온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내이고요. 실내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이 아내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 이전에 죽어 네. 있었어요. 남편의 행동과 예. 사망 시간에 대해서. 그걸 팩트로 놓고 봐야지 이건 사건은 진행되는 것 같아요. 네.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러면 아내가 살인자인가?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약물을 쓰고 간호사고. 간호사고요. 그럼 친오빠가 약물에 대한 얘기를 한 거는, 그리고 부검을 거부한 거는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네. 이게 부검을 거부를 하는 경우도 뭐 있긴 하지만. 그럼요. 네. 부검 거부하는 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친오빠가 부검이 이제 거부하다가 시작되니까 친오빠가 돈을 이런 경우가 뭐 부검 잘해달라고 돈 주는 게 좀 속달료 같은 거죠. 네. 속달료. 빨리 해달라? 부검 빨리 해달라. 네. 그러니까 이제 왜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부검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 거 자체의 문제는 그거죠. 부검을 늦게 하거나 빨리 하거나 그 차이가 뭐가 있지? 본인 얘기는 뭐 장례를 빨리 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럼 빨리 해달라는 거는 장례 때문에 그랬다라는 의미의 수고비지 아니면은 돈을 이렇게 쓱 주는 거는 이게 대충 돌연사로 좀. 그러니까 그냥 네. 빨리 대충 이 얘기인가? 뭐 그렇게 알아들어 만약에 경찰이라고 하면 그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과 이 친오빠가 어떤 관계냐? 그렇죠. 그러니까 친오빠의 가담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전날 같이 술을 먹었던 사람도 친오빠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동선상의 주요한 인물도 친오빠고, 그리고 이제 친오빠가 약물로 나왔지란 얘기를 한 데다가,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아내가 시신을 발견하고 전화를 한 게 119전의 친오빠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친오빠가 들어 있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친오빠는 이 살인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모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동생이 뭘 했다? 그렇죠. 느낌은 올 수 있다. 네. 아니면 뭔가에 대한 걸 도와준 건 맞다. 과연 아내 주씨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보인 것인지 그녀가 다녔던 병원 직원들은 사건 전에 이상한 정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씨가 다니는 병원의 병원장은 주씨가 자신에게 이상한 걸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호흡근을 정지시킬 수 있는 마취제 등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주 선생은 산모 교육이나 상담이 주 업무인데 왜 약물에 대해 물어봐서 기억에 남습니다. 원장의 말이 못 믿어서였을까? 주 씨의 집 컴퓨터에는 약제의 종류, 효능, 투여량 등에 대한 검색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펜토탈시디움은 처방 약물이어서 일반 구매가 불가능했는데 남편에게 투약된 약은 어디서 난 것일까? 마취제가 병원 수술실 약품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고 몰래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고 총 6병이 사라진 걸로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선 해당 마취제가 사용하기 까다로워서 보관만 했고 수술에 사용한 적은 일절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물을 사용해서 남편을 살해했다면 제가 가장 먼저 의심받을 건데 제가 왜 이런 짓을 하겠어요. 이 모든 게 저랑 사이가 좋지 않은 병원장이 저를 음해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음모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씨. 문제는 남편 앞으로 들어져 있는 생명보험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아내는 보험에 든 사실과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남편의 무능력함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자주 옮기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했어요. 작년엔 아예 돈을 벌어오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남편이 사망보험금 3억 원과 1억 5천만 원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거예요. 가족들에게 보험금을 남겨주기 위해 남편이 스스로 오른쪽 팔 정맥 부위에 주사를 놓고 자살했다고 주장하는 아내 주씨. 실제 서명은 남편 김씨의 자필이었고 그의 날인도 확인됐습니다. 남편은 양손잡이라고 했고 사망 이틀 전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왔기 때문에 정맥 위치를 알 수 있었다는 주씨의 주장. 아내 주씨의 말대로 보험금을 염두에 두고 남편 김씨가 자살한 것일까? 하지만 경찰은 주씨의 주변을 탐문하던 도중 묘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여자 집에 웬 남자가 들락거리는 것 같던데? 내 눈으로 몇 번 봤다니까요. 아니 뭐 그 집 아저씨가 아니라 딴 남자요. 그 집 남편이 죽고 나서도 집에 들락거리는 걸 봤어요. 이 다니던 병원이 산부인과였습니다. 산부인과고 이제 주 업무도 관련된 것이 아닌데 특히나 이 특정된 사용된 약물에 대해서 물어봤고 검색 기록도 있는데 본인은 내가 간호사고 그걸 쓰면 나부터 의심받을 텐데 내가 그걸 왜 하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뭐 본인이 의심받을 행동을 하는 거는 사실 범인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행동이잖아요. 부검으로 그것이 발견된 이후에 네. 한 변명이지 그 전에 변명은 아니잖아요. 네. 그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자연사, 네. 돌연사 네, 그렇게 심지어 얘기했잖아요. 피까지
그렇죠. 입으로 넣어줬다. 그 얘기니까. 네. 그럼 뭐 지금 얘기는 한참 뒤에 네. 수사와 재판 이후에 이의 얘기인 거니까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보험이 있어요. 근데 보험은 물론 이제 당연히 그 저기 남편이 서명을 했겠고 근데 이걸 그냥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강제로 시킨 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지금 말하는 원장의 얘기 그러니까 마취제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이 그 마취제의 사용 그리고 사라진 거 그러면 이거 분명히 거기서 나온 마취제네. 이건 뭐 그 아내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저희가 뭐 이게 너무 많습니다. 보험 살인과 독극물, 여성 살인범들의 전형적인 이제 레파토리이기 때문에 이게 또 기시감 있게 보이긴 합니다만,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바들이 지금 사실 뭐 나부터 의심받는다, 음해하는 거다, 병원장이 나랑 사이 안 좋아서 그리고 앞에 남편 배 위에 올라 모든 것들이 사실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되게 말이 안 맞는 말들을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프로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우기는 것 같아요. 이 저기 아내의 주장은. 네. 그러니까 성격상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뭐냐면 지금 인정하긴 너무 그렇고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몰라요. 뭐 이런 형태로 주장하는 사람의 특징적인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네. 그렇기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간호사이기도 하고 또 오빠도 있고 네. 또 보험에 대한 지식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걸 기반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일단 우기고 보고 그 다음에 증거가 나오면 뭐 인정하는 이런 형태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역시나 앞에서 저희가 한번 짚긴 했지만 이제 남편 오른쪽에 남편 이제 아내 따르면은 양손잡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이 외에 또 이것을 객관적으로 증언한 진술은 이제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정맥 주사를 한번 맞았기 때문에 정맥을 놓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간호사들도 이제 실습을 들어가서 정맥을 찾기 위해서 찔렀다 뺐다 이렇게 실패를 하면서 배우는 건데 여러 번 찔린 자국이 없이 한 번에 들어간 주사 자국이거든요. 그 일반인이 한 번에 그냥 자기 정맥 찾아서 이걸 넣을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 잘못 들어가면 혈관이 도망가요. 우리는 도망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네. 이건 불가능하고 어떻게 한 번만 내 걸 다 한다. 왜냐면 이 찢어져요. 네. 옆으로 하면 찢어져요. 그건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우기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 네. 이 사람의 이거 말의 특성은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내가 이 사건에 연루된 진짜 동기 무엇인지 계속해서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주 씨의 집에 들락거렸다는 의문의 남자. 경찰은 남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배 씨라는 인물로 2006년 모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아내 주 씨와 내연 관계를 이어왔다고 했습니다. 그 역시 아내와 아이가 있는 유부남. 둘이 짜고 남편 김 씨를 죽여 돈을 나눠 가지려 한 것일까? 그런데 배 씨는 돌연 주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씨 집에서 성관계를 수차례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만남과 성관계 횟수도 줄여서 진술해달라고 제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주 씨의 집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는 배 씨의 진술에 주 씨는 이것도 음해라며 부인했고 이 모든 게 질투심에 눈먼 배 씨의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바람 핀 건 맞아요. 하지만 남편 사망 후 죄책감에 휘둘렸고 그래서 배 씨한테 이별을 고하고 다른 남자랑 새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배 씨가 질투심에 거짓 진술을 하는 거예요. 주 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 모두 자신을 음해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남편의 여자 문제와 경제적 무능력 때문이라고 책임을 넘기는 진술도 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둬서 아내 혼자 외벌이 하다 보니까 아파트 대출금도 못 갚아서 아파트도 압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내연남과 바람까지 피려니 주머니 사정이 빠듯했던 걸로 보입니다. 3천만 원 상당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 충당을 못하고 입주한 아파트의 취득세마저 내지 못해 9월 아파트가 압류된 상황. 주 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주 소액대출을 받았고 같이 근무하는 병원 동료들에게도 돈을 자주 빌렸으며 월급을 갑을 받거나 친정으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됐다는 주 씨.
남편 김 씨는 결혼하기 전 이미 이혼한 전력이 있었고 전처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자신의 호적에 올린 것을 아내가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속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남편과 이혼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혼은 하고 싶고 돈은 필요하니까 둘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주 씨가 남편의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남편을 심장마비, 심근경색 등 돌연사로 위장해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씨는 사망보험금 3억 원 그리고 1억 5천만 원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각각 가입하고 남편이 술을 마시고 취해 있는 밤 병원에서 가져온 마취제를 남편의 오른팔 정맥 혈관에 주사해 결국 사망케 했다는 검찰. 하지만 주 씨는 마지막까지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보험은 남편이 알아서 가입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 경제적 문제 해결하라고 남편이 알아서 가입한 거라니까요. 그녀는 보험사에 남편 사망보험금 4억 5천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사인이 마취제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미루고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내연남 배 씨와 막혀있는 보험금 수령 그리고 코앞까지 다가온 수사 상황. 과연 이 돈은 주 씨의 말대로 남편이 가족을 위해 남겨놓은 마지막 선물일까? 아니면 주 씨의 악랄한 계략일까? 이제 모든 진실과 거짓은 법 앞에 그 민낯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네, 시간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3월입니다.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 호적 등본을 아내가 떼봤는데 거기에 나도 알지 못하는 아이가 들어와 있다. 남편이 이혼을 했고 아이가 호적에 들어와 있다. 이걸 본인이 그때 알게 됐다고 진술을 했고요. 1년 뒤입니다. 2007년 3월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계속 남편은 무직 생활을 10월까지 유지하게 됐고요. 그래서 힘든 상황이 이어지다가 9월에 아파트가 취득세들마저 못 내자 압류가 됩니다. 한 달 뒤 10월에 남편에게 관계 회복을 우리가 해보자 그러면서 보험 가입을 권유를 했다고 하고요. 보험 가입을 10월에 했는데 10월 14일 날 남편이 이렇게 사망해서 발견이 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내의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남편이 이혼했고 아이 호적에 들려오는 거를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알았는데 합의를 해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일종의 남편이 나쁜 놈이고 무능하고 바람핀 놈이라는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나는 몰랐는데 저놈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능하고 압류되고 다시 회복하고 보험거래하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너무 근데 빠르죠. 10월에 관계회복을 말했는데 10월까지도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네. 이걸 이혼을 해 별거를 해? 그러다가 어떻게인 거예요? 보험 가입하고 그 다음에 남편 사망. 그렇죠. 네. 이게 다르게 생각하면은 죽이려고 보험 가입 시켰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연남 배 씨를 만나왔습니다. 2006년도부터 그러니까 새 아파트 입주하는 게 3월인데 2006년 똑같습니다. 내연 관계를 이제 1년 정도 유지해 오다가 전에도 이제 성관계를 가지고 사망한 이후에도 심지어 남편이 죽은 이 집에서 또 성관계를 며칠 뒤에 가져요. 이게 사실 뭐 도의적인 걸 떠나서 이제 심적 관계가 남편에게 있느냐 딴 사람에게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전혀 아닌 거죠. 네. 사실은 이미 관계는 끝났던 거죠. 남편과의 네. 네. 실질적으로는 이혼 어떤 상황이었던 거고 네. 별거 상황이었는데 네. 그랬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합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근데 그거는 보험금을 노리고 뭘 하려고 했다.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아내 주 씨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아내 주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앞에서 저희가 성격적인 프로필을 좀 여쭤봤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있었던 건 확실해 보입니다. 돈도 계속 빌리고 여기저기 빌리고 뭐 본인 딴에는 타개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압박은 계속 있었고.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일단은 그 해 2007년에 10월 전, 그러니까 7달 전까지는 남편은 일단 돈이 벌어왔고 맞벌이였던 상황이고요. 본인도 간호사였고. 네, 맞벌이인 상황에서 7개월 전에 남편이 돈이 없어지고 본인 혼자 돈으로 이제 무슨 주담대나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배 씨라는 내연 관계의 남자를 갈아탄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변명을 하는 것도 그렇고 본인 땅에 뭔가 이제 그 호흡이 되게 뭔가 급하게 툭툭툭 넘어가는 느낌의 어떤 사람처럼 보여서 어떻게 봐야 될까? 또 특히나 본인에게 어떤 거 오면 음해다. 모두 나를 뭐 공격하는 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신경질적인 히스테리 그리고 글쎄요 이게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을 돈 보고 만났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다가 돈을 못 버니까. 못 버니까 이제 갈아탄 거죠. 네. 뭘 좀 받아내려고 했는데 이혼도 안 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면이 보이긴 보이지만 명확진 않아요. 왜냐면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니까. 네. 예. 그 판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부부 갈등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시에 비롯된 것으로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보여 범행 동기나 계획성의 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범행 후의 정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남편을 죽인 배우자로서 참여하기는커녕 살해 후 얼마 되지 않아 기존에 만나고 있던 불륜 남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불러 성관계를 한 점, 살해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에게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나이와 성장 과정 등을 비춰볼 때 교화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수단으로서 생명을 박탈하는 형이 아닌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래서 최종 무기징역이 선택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형량과 판단.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그것도 계획적으로 이게 보험 살인이잖아요. 네. 형량상으로는 지금으로서는 뭐 최고 형량이 나온 거죠. 네. 이제 한 명을 또 죽인 그렇죠. 거고. 한 명이고 그런데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나? 애초부터 죽이려고 그러진 않았겠죠. 애초부터 결혼할 때는 그냥 직장을 잃게 되고 거기서부터 뭔가 계획을 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계획성이 좀 깊은 거고 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뭐 아주 그냥 성격적으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고 이렇게 하기는 뭐 가지고 있는 자유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네. 근데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건 맞는 것 같고. 네. 친오빠는 어떻게 해? 친오빠에 대한 재판이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저는 계속 걸리는 게 그거예요. 네. 이거를 말하자면은 이 다독이고 달래고 이게 좀 잘 살아보게 도와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친오빠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방조하고 도와준 형태예요. 네. 또 그리고 제가 만약에 친오빠의 직업적인 형태가 조금 네. 좀 묘하다면 이건 또 사실은 책임을 더 크게 질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저희 다른 사건에서도 살인 범죄자가 가족 중에 이제 경찰에 있는 경우, 심지어 그 경찰이 도주나 여러 가지를 도와준 그렇죠. 케이스도 예. 있기 때문에요. 좀 주의 깊게 친오빠에 대한 건 수사가 좀 분명히 진행이 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그렇죠. 부분이 좀 판결이나 어떻게 없더라고요. 부검 관련된 부분에 네. 대한 것도 돈을 준 이유 네. 그거 전혀 없잖아요. 그럼 돈을 받은 놈이 있을 거 말이에요. 네. 그럼 받은 놈은 처벌 받았나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그러니까 못했습니다. 그것도 안 된 거예요. 네. 그냥 징계만 받고 마른 거잖아요. 그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이 사람 혼자 책임을 지는 거는 이건 아닌 거죠. 유명한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극작가 아리오스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를 그리고 남편을 매도하는 동물은 인간뿐이다. 아이들이 생각이 납니다. 한순간에 아빠를 잃었고 엄마 역시 평생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삶을 이제 아이들이 어찌 지금 살아왔을지 2007년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성인이 거의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아이들이 무사히 또 상처 안 받고 살아가길 그리고 숨진 김 씨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의 크라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